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뉴욕의 증가세는 눈에 띄는데요. 오늘 뉴욕타임즈에서는 뉴욕이 감염병에 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시장, 패션의 본고장, 최고의 예술인과 문학인이 있는 곳, 그리고 잠들지 않는 도시로 불리는 뉴욕은 1평방마일당 무려 2만 8천 명이 살고 있는 넉넉한 미국 내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1평방마일당 17,000명이 살고 있으니 그 밀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겠죠. 지하철이나 버스가 있는 도시는 많지만 뉴욕처럼 많은 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곳도 없습니다. 무려 하루에 500만 명이 그 유명한 뉴욕 서브웨이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같은 대도시이지만 LA 같은 지역에서의 사망자 수가 7명인데 반해 뉴욕은 이미 125명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다니고 널찍한 도로와 아파트촌보다는 주택이 더 많은 서부와 확산세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미국 내 지역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죠. 도시든 국가든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번성을 위해서는 항상 열린 제도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이전에 힘을 얻었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맞았을 때에는 열린 도시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어제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4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집계를 했는데요.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그뿐이 아니라 의료 물품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방정부 간 의료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상황은 어떤지 지난주 인터뷰했었던 안철하 미네소타 메이오 클리닉 펠로우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철하입니다. 네, 지난주보다 상당히 많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상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떤지, 뉴욕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 제가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강한 어조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들은 어디까지나 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겪으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관점들이지 일단 저희 병원의 입장이나 미국의 다른 모든 의사분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한 게 약 5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이미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폭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확진자 수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4만 6천 명을 넘어섰고 또 거의 하루에 10,000명의 새로운 확진자와 100명의 사상자가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증가세가 한동안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이고 더욱 악화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보건부 장관격에 해당되는 서전 제너럴이 이번 주에 사태가 더 안 좋을 거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굉장히 조금은 이제 부정적이고 암울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뉴욕이 이제 가장 심각하고 사실 처음에는 워싱턴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을 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은 뉴욕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료적인 차원에서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병상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뉴욕에서만 일단 현재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태고요. 네. 미국 전체의 절반에 가깝죠. 네. 그리고 그중 10%가 넘는 2,000명 이상이 이미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 병상이 과부하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형 병원들, 그 외에도 많은 군소병원들이 있어서 원래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잘 갖춰진 상태인데요. 원래 지금이 독감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없더라도 원래 병상들이 꽉꽉 차 있어야 하는 시기라서 거기에다 2,000명 넘게 더하려니까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2,000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기만 할 추세이기도 하고
근데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뭐 캘리포니아 같은 곳들은 좀 잘 사는 주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 시스템도 뭐 남부나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운 주들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뭐 좀 뭘까요? 대응 혹은 뭐 도와주는 뭐 지원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 그 FEMA, 그러니까 미국의 네. 그 보통 재난을 천재지변으로 저기죠. 인해 네. 생기는 그런 이제 재난대책 본부를 발동시켜서 지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을 이제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정부에서 미국의 내셔널 가드 주 방위군을 네네. 동원해서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여러 곳에 수천 개의 병상을 늘릴 수 있는 간이 병원 시설들을 짓도록 했고요. 또 약 1,000병상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해군 의료선들을 뉴욕과 LA로 한 척씩 파견하기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 같고 또 계속 늘어날 환자의 수요를 맞추기에 충분할지 또 이 새 병원들을 짓는다면 거기에서 일할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법안들이 사실은 통과가 됐었어요. 지금 뭐 3차 법안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난 18일에 이제 두 번째 법안이죠.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뭐 긴급 코로나 예산 그리고 뭐 실업자 혜택 뭐 이런 걸 강화를 해주고 또 무료로 검사도 해주는 그런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8일이었나요? 사인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정말로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제 실전에서 이제 쓰이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네. 예, 일단 코로나 검사가 무료라고는 하는데 네. 그 여전히 검사에 대한 접근성은 터무니없이 낮은 편이라서 아직도 수많은 국민들이 증상이 있더라도 경증이면은 검사를 못 받고 있어요. 특히 LA나 뉴욕 같은 곳은 아예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마라라는 방침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일단 그 방역 같은 거는 그러니까 역학조사 같은 거는 포기했다고 봐야죠, 거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정말로 이게 입원할 워낙 정도로 심각하지 의료 않으면은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네, 음. 네, 그 진단 키트의 부족과 그 의료 장비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결정이라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수많은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들은 진단을 할 수 없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아예 그 외에 다른 그런 지원들도 아직 뚜렷한 효과를 보기에는 시작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지역 감염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물자가 부족하니까 뭐 검사를 하는 것도 경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정말 입원할 정도가 돼야지 이걸 검사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지난주에도 사실은 키트 진단 키트 부족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계시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이제 도입이 됐다. 막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미네소타는 뭐 그래도 뭐 진단을 하거나 검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가 봐요. 예, 미네소타는 아직 확진자가 수백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진단 키트와 병상이 극심히 부족한 건 아니고요. 이제는 저희 병원에서 하루에 약 4,5천 건 정도의 검사를 돌릴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하는 검사도 받아서 저희 실험실에서 돌리고 있고요. 또 검사는 한국에서와 비슷한 초고속 그 하이스루풋 RT-PCR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병원 차원에서 도시 내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도 몇 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환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미네소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뉴욕이나 이런 곳들이 다들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있잖아요. 국내외로 유입되는 인구들도 많고 그리고 밀집된 곳이고 그래서 아마도 더 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의료 물품이 부족해서 뭐 주간의 경쟁도 있고 뭐 플로리다는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안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방제도다 보니까 주들끼리도 그렇고 뭐 의료진끼리도 약간 이 의료 물품 확보 경쟁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예. 뭐 전부 다 이제 미국 전역에서 환자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들이나 뭐 주정부들 병원들 차원에서도 역시 그 보험 물품이나 의료 장비들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소타는 좀 상황이 괜찮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N95 마스크나 방호복, 또 중증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인공호흡기들이 정말 부족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가 대통령께 의료물품 공급 체계 국유화를 요청했는데 일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그 대신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Defense Production Act, 그러니까 국방 물자 생산법이라는 법을 네네. 발동시켜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사실 한국전쟁 당시 부족한 군수물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이 발동되면 정부에서 미국 내 민간 회사들이 평소 만드는 제품들 대신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용품이나 기계들을 만들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기업의 자유를 워낙 중요시하는 미국이고 또 경제에 끼칠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준전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뭐 굉장히 그런 주들이 있고 또 미네소타라든지 뭐 중부 뭐 이런 쪽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급박하지 않은 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괄적으로 기업한테 군사물조처럼 그렇게 생산을 하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사실 뭐 미국의 의료 시스템 굉장히 엉망이다. 정말 돈이 없으면은 뭐 거의 뭐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확실히 좀 심각하죠. 특히 앞으로 1, 2주가 지나면서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가 더욱더 심해져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그 시스템 외에 미국 병원의 의료 기술이나 의료진들의 능력은 거의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의학 기술의 발전을 이뤄나가는 연구도 미국에서 많이 나고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국가적인 재난에 대처하는 거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병원의 의료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랑 그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오늘 그렇죠. 말씀드릴 네. 수는 없고 여태까지 개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항상 이념 논란으로 무산되어 왔거든요. 사회주의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미국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의료용품 아까 부족하다는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선의 미국의 의료진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청취자들이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의료물품 부족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일선 의료진의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그리고 또 중증 환자를 위한 인공호흡기의 부족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보호장구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일선 의료진들이 이 세계 제일의 부자 나라라는 미국에서 감염병 환자를 돌보면서 제대로 된 보호장구조차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극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말씀드린 그 N95 마스크인데요. 네. 평상시 같으면 그러니까 이 사태 전에 평상시 같으면 미국 내 모든 병원에서는 원래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한 번 사용한 마스크나 그 외의 보호장구를 절대 다시 못 쓰게 하고요. 네네. 만약 한 번 썼던 걸 다시 쓰는 게 적발되면 무조건 중징계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평소에 징계감일 일회용 마스크 재활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고 병원들 차원에서 심지어는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인 CDC가 만약 최악의 경우에 마스크가 정 부족하면 스카프나 밴드나 같은 걸로 임시 방편을 하라는 기가 막힌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물론 최악을 가정한 얘기지만 이런 지침이 그 CDC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의 경악할 일이고 네. 의료진들도 로봇가 아니라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고 집에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도 지금 총 환자 중 약 10분의 1이 의료진이라는 엄청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길 바라지만 정말 만약 스카프나 밴드나 같은 걸 하고 환자를 보러 간다고 하면 그건 거의 병사들한테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들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인데 네. 이게 정말 사명감만으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어떤 의사는 처자식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까 봐 퇴근도 안 하고 병원에서 그냥 당직실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은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이 자기가 가본
어떤 제3세계 국가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라고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정부와 민간의 여러 가지 조치가 빨리 효력을 발휘해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길 바랄 뿐이고요. 네네. 또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폐 기능이 많이 저하돼서 자가호흡이 힘들어진 중증 환자들한테 인공호흡기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병원들에 배치되어 있는 인공호흡기들의 숫자가 앞으로 새로 만들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몇 달간 계속 폭증할 이 코로나19의 중증 환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하나의 인공호흡기를 여러 환자가 나눠 쓸 수 있는 방법까지 고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세계에서 제일 저명한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글에는 이 제한된 인공호흡기를 어떻게 최대한 윤리적으로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다수가 납득할 수 있게 환자들한테 배분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글까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모두한테 줄 수 없으면은 가장 이 인공호흡기로 인해서 살아날 확률이 높은 환자들을 골라서 잘 배분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참, 말씀하셨던 대로 뭐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더욱 미국의 의사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이른 새벽인데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 안철아 펠로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공약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건 싱어송을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네, 공약 파파라치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40곳이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정당들이 이렇게 40곳이 넘게 있나요? 지금 40곳도 아니고 거의 50곳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이 당들이 다 출마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례대표에서도 그 후보로 따로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응할지 말지는 일단은 그 후보 등록 기간 동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당들이 있는지 좀 주요 정당이랑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답기고요. 뭐 원내 정당으로는 많이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뭐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등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더불어시민당이라든지 열린민주당이라든지 미래한국당 이런 정당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당명이랑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정당들도 좀 눈에 띄입니다. 한나라당이 있어요. 한나라당? 예, 근데 과거에 그 한나라당을 이어오는 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친박연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8년 선거에. 똑같이 뭐 친박을 표방하는 정당인 것 같고, 뭐 통일민주당 굉장히 오래된 이름인데. 진짜 이거 알면 이제 연식이 나오는 거죠.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름인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일단 굉장히 길어질 거 아니에요. 뭐 모두가 다 뭐 후보를 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예전보다는 상당히 사뭇 다른 그런 투표 용지를 받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시다가 이런 정당을 처음 봤는데 여기 정당 그래도 이런 거는 꽤 괜찮은데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뭐 괜찮다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그 회자가 되는 정당이 있었죠. 그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습니다. 매월 60만 원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계산해 보면 약 한 374조 정도의 증세가 좀 필요한 374조. 예, 그 아마 단순 계산하면 한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이 기본 그 재난 기본소득만 해도 이제 51조가 필요했죠. 이걸 이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요. 아마 이거 청년들이 모여 있는 정당들이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의 패기가 좀 있지 않았나. 아마 이게 가능하려면 한 10년 후, 한 뭐 20년 후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허경영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국민 1인당 14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게 왜 이런 네? 계산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총 자산이 이제 7경인데요. 네. 이걸 단순 계산해서 이제 5천만 원으로 나누면 그래서 이제 14억 원을 맡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당이 국민들에게 좀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일단 20세까지는 150만 원, 65세는 220만 원까지 배당을 해주고 결혼 시는 3억, 출산 시는 5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은 좀 이걸 혼동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이 사회 자산과 네. 사유 재산과 이걸 좀 구분하고 있지 못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재미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좀 공약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각 정당들의 10대 정책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선거 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책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뭐랄까요? 관통하는 뭐 그런 키워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도 뭐 서민 경제 이야기가 나오던 거 그냥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글쎄 이번 선거가 되게 새로운 공약으로 치러진다기보다는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놓는 그런 차원에서 좀 돋보여지는데 다들 이제 그 1번 공약이랄까요?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경제 쪽으로 많이 내세우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경제 철학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강조해왔던 그러니까 양쪽 다 민주당 통합당 양쪽 다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복지를 강화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통합당 쪽은 그 국민 부담 경감 부분을 보니까 이제 세금을 감면하는 쪽으로 감세 쪽으로 가닥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둘 때 경감해 줄 거냐 아니면 걷고 나서 나눠줄 때에 더 초점을 줄 거냐 이것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어떤 선거에서든 경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이슈이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경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민주당 통합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과 통합당의 정책, 아무래도 이제 두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좀 다르고 또 어떤 면이 좀 변했고 뭐 이런 주목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제가 너무 좀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을 좀 먼저 매번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총장님? 이게 그 정치에 대해서 늘상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됐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공약을 포기하는 선언이 좀 먼저 앞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정들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확장 재정을 쓰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재정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공약을 준비했으나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일부는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좀 뭔가 솔직함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있지 않고 여전히 선물 보따리가 좀 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지난 선거 때와 지금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대 공약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비교해 보면 지난 총선과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보일 것 같아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순위가 벤처기업 육성인데요. 지난 총선 때는 빈곤 노인 기초연금 지급 타켓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네요. 통합당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집권 여당이었는데 내수산업 활성화였는데 지금은 감염병 대응.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19 극복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민생당 과거 국민의당하고 좀 궤를 같이 한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1순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약속했는데 과거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보호가 1순위 공약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지금은 재생에너지로 좀 바뀌었고요. 모든 그 정당들이 주거 공약은 비교적 윗순위에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좀 그 부동산 정책과 환경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1당과 2당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여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택 10만 호 공급이고요.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정비산업 활성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좀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환경이나 에너지 부분에서도 지금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새롭게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원전 재가동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뭐랄까 그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보는 뭐 1순위, 2순위 이런 거는 좀 약간 돌려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는 이 당이 요 얘기했고 지난번에는 저 당이 이 얘기를 했고 이게 좀 돌린 느낌이 드는데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말씀해주신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타겟이 좀 정해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비판하려는 타겟 혹은 뭐 그걸 더 추진하려는 타겟 이런 것도 좀 정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눈여겨보는 것은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네. 이걸 6번 공약으로 10대 공약 중에 제시를 했는데 국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교의 대다수가 사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밝힌 것은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낮추면 사립도 같이 낮추는 효과가 날 거다.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게 유도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국립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 사립대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사립대학교 학생들은 이 공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약 중에서는 좀 그 국립대 부분 공약을 좀 눈여겨봤고요. 그럼 미래통합당 공약은 이제 뭐 경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뭐 예전에 내었던 공약하고 비슷한데 주로 총선 때는 경제 공약이 많이 나오죠. 근데 10대 공약 중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6번인데 여기도 싹 다 갈아엎는 문정권 외교안보 통일 정책의 재개발.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왠지 다른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총선 때 외교 안보 정책 갖고는 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총선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 프레임에 제일 좋은 소재는 경제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제 외교 안보 얘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이걸로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또 안보 통일 정책에서는 전혀 전향적인 정책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하고 같이 협상해서 같이 예산에 관철을 시켰지만 안보 정책에서는 계속 선을 갈라왔었거든요. 그 기조가 이번 선거전에서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총선이 이렇게 외교안보 이슈가 크게 뜨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예전에 뭐 북한이 뭐 하고 그러면은 뭐랄까요 보수 정당 표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총선은 아무래도 지역 혹은 뭐 경제 이런 이제 뭐 국내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외교안보 어떤 글쎄요 통합당의 어떤 선명성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뭐 이 두 당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공천은 거의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정책을 뭐 공약을 내놓을 수 있을지. 뭐 그냥 닦아놓고 얘기하면 위성 정당들이잖아요. 뭐 굳이 낼 필요는 있을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비관스럽습니다. 워낙 그 여야 1당과 네. 2당의 점수를 놔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49점 정도 논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네. 나머지 정당들은 그 평가 보류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민주당만 유일하게 정책 공약집을 지난 23일 날 제시를 했고요. 일단 답안지 내면은 일단 그 점수를 좀 주는 걸로. 그런데 이게 177개 정책 과제에 85개 지역 공약 등 262개의 공약을 내놨는데요. 네. 4년간 총 99조 원이 들어간다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놨고요.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85개의 지역 공약은 여기에 재정 축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왕좌왕, 허둥지둥, 멀뚱멀뚱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위원장이 컷오프 됐다가 경선에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책 기능이 살아있는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정당들은 아직도 정책 공약집을 제시를 못하고 있고요. 멀뚱멀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비례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좀 제시가 되고 있지만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강이 325자 정도 있는 당도 있고요. 그냥 창당 선언문 정도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당에서 정당 투표, 정당 정책에 투표하는 그 비례에 대한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구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에 나가서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을 뽑는다 한다면 비례대표는 이 정당의 어떤 방향, 철학 뭐 이런 정치 철학 이런 걸 보고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다고 한다면 비례대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 뭐 다른 정당 잠깐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정의당하고 국민의당 지금 약간 지지율 면에서 경합을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당이 조금 더 앞서는 걸로 요새는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정당은 좀 어떻게 정책 싸움이 될 만한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의당, 국민의당이 표밭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양당 심판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여러 국민들,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에서 막판에 고려해볼 만한 대상인데 근데 당의 색깔은 양쪽이 꽤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의당은 여러 뭐 예전부터 복지, 노동, 또 부동산 투기 근절 이런 걸 강조해왔던 게 그대로인데 이번에 1번 공약으로 그린 뉴딜 경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린 뉴딜. 네. 그거 미국 민주당에서 약간 그렇죠. 왼쪽에 있는 미국 민주당 내 좌파에서 뭐 샌더스라든지 맞아요. 예, 이쪽의 공약이 뭐 정의당에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분배라든지 복지, 환경 이 이슈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아보겠다. 발전 전략을 내놓겠다라는 게 이제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앞서서 내놓은 공약들이 정치개혁 쪽입니다. 일단 정치개혁. 네, 그동안 얘기했던 양당 체제 중심의 정치를 개혁하겠다. 이게 연장으로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좀 정의당하고 많이 다른 부분은 강성 노조를 악덕 사업주와 함께 좀 근절해야 될 대상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노사 양쪽을 다 비판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중도적인 스탠스가 눈에 띄고 그리고 경제는 몰라도 안보는 좀 보수로 간다. 이게 안철수 대표의 지론이었었잖아요. 이게 한미 핵 공유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나토형 핵 공유를 하겠다. 이거 10번 공약으로 안보 공약이지만 국민의당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제 색채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 또 이 공약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오늘 공약 이야기, 공약 파파라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각 정당들이 이제 슬슬 공약 이야기를 내놓을 때가 돼서 한번 살펴봤는데 멀뚱멀뚱 또 뭐였죠? 아까? 우왕좌왕 허둥지둥 멀뚱멀뚱하고 있다고. 우왕좌왕 허둥지둥 멀뚱멀뚱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태다.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그 전에 조금 정신들을 차리고 좋은 정책들을 좀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해줄 테니까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지금 뭐 확산 속도가 이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이게 더 퍼져서 그런 거죠. 유럽이랑 그렇습니다. 미국 쪽으로. 네, 지금 유럽에서 아주 심각하게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발병 초기부터 10만 명에 이르기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67일이 걸렸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만 명이 되기까지는 11일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또 30만 명으로 늘어나기까지는 나흘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게 점점 빨라지는군요. 67일에서 11일, 4일. 그러니까 굉장히 단축되는 시간이 정말 빨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7일에 전 세계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정말 단시간에 급증하면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 가파른 확산세를 확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23일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3만 2,930명이고요. 사망자가 14,51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유럽에서 확진자와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이제 여기서 늘어난 셈이에요. 때문에 이제 WHO가 각국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WHO는 이렇게 이전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마이클 레빗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지금 매일 50건이 넘는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보고한 78개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봤대요. 근데 이제 물론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감염자 증가폭은 꺾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률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레빗 교수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감염률이 좀 둔화되면 대유행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갈 시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1차 감염자하고 2차 감염자하고 그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떨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이제 점점 이렇게 뭐랄까 1차, 2차, 3차로 건너갈수록 뭐 그런 의미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그렇습니다.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중국이 뭐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역유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지금 뭐 베이징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징에 오는 항공기를 다른 데로 돌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적기들이 베이징 노선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한항공이 2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인천 베이징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유지에서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요. 발열자 격리 등으로 고객의 불편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27일까지 이제 운항을 하게 되는데 베이징이 아닌 칭다오에 먼저 내려야 돼요. 대한항공기는. 그래서 출발 시간도 조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승객들이 칭다오에서 7시간 대기할 수 있다. 이상이나 대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8일부터 한 달은 운항을 중단을 한다는 건데요. 4월 말 이후에 운항을 재개할지는 그때 상황을 좀 지켜본 뒤에 다시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우선 26일과 28일에 인천 베이징 노선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운항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에 아시아나 항공까지 운항을 중단하게 되면 지금 인천 베이징 노선에서 중국 항공사인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 항공만 남게 됩니다. 우리 국적 항공사 운항이 당분간 끊기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자, 미주 쪽으로 좀 가볼게요. 멕시코 대통령,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정부가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나가서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뭐 이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그 22일에 자기 SNS에 외출을 멈추지 말라라는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우리는 감염병 1단계니까 외출하지 말아야 할 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나가서 좀 소비 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멕시코가 안심할 만한 단계인가요 지금? 지금 316명의 확진자, 사망자가 2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유입 단계를 1단계라고 하는데 멕시코를 1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나타날 때부터 2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근데 왜 그럴까를 좀 살펴보면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도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때 멕시코가 이제 진원지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력하게 봉쇄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역시 경제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경제에 또 타격을 입을까 봐 봉쇄 미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지금 함께 나오면서 지방 정부들은 이미 강력한 조치를 따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멕시코시티가 23일부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문을 닫기로 했고요. 종교 행사를 포함해서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재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덴마크의 한 마트가 이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소독제, 마스크 같은 이제 위생용품이 이제 품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재기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공개한 건데 이제 손 소독제의 경우입니다.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대체로 이럴 때는 우리가 1인당 우리나라나 뭐 여러 나라에서 뭐 3개 이상 금지, 5개 이상 금지 이렇게 개수로 금지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마트는 가격을 좀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한 병을 사면 우리 돈으로 한 7,260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2병을 한 사람이 살 경우에는 18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2개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가 이제 사재기를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우리가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SNS에 올렸더니 많은 소비자들이 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손 소독제뿐만이 아니라 화장지나 파스타 같은 다른 생활용품들에도 적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응원을 기발한데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1+1이라고 해서 더 주잖아요. 근데 2개 사면은 확 값을 올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살 엄두를 못 내는 그러네요, 그런 진짜. 셈이죠.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메르켈 총리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격리됐다.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3일에 이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감염이 되지 않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일에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22일에 그 접종을 해준 의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며칠 안에 다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워낙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진 않으니까 좀 확실하게 다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제 올림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도쿄올림픽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3일에 딕 파운드라고 IOC의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IOC가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기하는 게 결정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USA 투데이지에 밝힌 거예요. 향후 조건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회가 일단은 올해 7월 24일에 시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죠, 아직은. 네, 딕 파운드 IOC 위원회 이제 입장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파운드 의원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될 것이다. IOC가 조만간 다음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우리 시각으로 8시쯤에 오후 8시쯤에 아베 일본 총리와 바흐 IOC 위원장이 전화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베 총리뿐만이 아니라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도 참석을 하고요. 모리요시로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 위원장이 같이 전화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정이 내려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베 총리가 완전한 형태가 아니면 안 연다. 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놓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연기를 포석을 좀 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연기할 경우를 포함해서 도쿄올림픽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돈 문제도 걸려 있는 거잖아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크죠. 어저께 저희가 좀 해봤었는데 네네. 뭐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중계권. 네, 그렇습니다. MBC 방송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MBC 배상의 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IOC와 일본 정부, 세계보건당국의 결정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동안 MBC가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미국 내에서 갖고 있는데 굉장한 중계권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올림픽을 연기한다든가 취소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눈치를 봐야 되는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위약금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지금 MBC가 2011년에 2020년 올림픽까지의 중계권료로 이미 IOC에 5조 5천억 원을 지불했고요. 2014년에 계약을 이제 연장을 했는데 2032년까지로 9조 7천억 원을 이제 내는 걸로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네네. 그리고 이달 초에 도쿄올림픽 광고를 이미 90% 판매해서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올림픽 광고 최대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지금 취소나 연기가 좀 어려웠던 건데요. 일단은 MBC 측은 뭐 결정을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연기 쪽으로 대충 가닥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해외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들 언론들은 어떻게 다뤘을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 뉴스가 코로나19를 제외한다면은 이제 어제 오늘 그렇죠. 그렇게까지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처장님도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너무 그럼요. 화가 나던데요. 네네. 진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고. 자, 근데 경찰이 조 씨의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 어제 SBS가 이제 메인 뉴스에서 하루 먼저 조 씨의 이름, 얼굴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약간 그렇죠. 애매한 부분인데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여러 명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나름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있으면은 저는 이왕이면은 지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가 스스로 내일 심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먼저 공개해버릴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게 공익적으로 유익하다, 공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저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요? 이게 만약에 과거에 이런 위원회가 없을 때 그리고 절대 아무도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뭔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거는 너무 흉악범이고 심각한 범죄여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감안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너무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그런 어떤 분노 때문에 그냥 공익을 위해서 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은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그 제도를 내일 논의를 할 것인데 그것을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SBS에서는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추가 피해를 막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과 함께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게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는 것이었을까? 저는 오히려 사익, 본인의 그 어떤 인기, 뭐 SBS에서 뭔가 이 보도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그것을 더 앞전에 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 일단은 네. 만약에 이제 이 위원회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얼굴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이제 방송사에서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그리고 뭐 보호를 위해서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가요? 저는 차라리 그 이후에 정말 국민의 의견이 너무 뜨거워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제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과 다르게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공익을 더 추구하겠다라고 판단했다면은 그건 또 다르게 물론 그때도 저 같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인권 단체에서는 이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좀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내일 결정을 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도 내용에서도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그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라는 정도였으면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도 내용이 조 씨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리고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전공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닐 때 학보사에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인터뷰 같은 것을 쭉 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무나 마나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적인 사생활 관련된 내용을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했을 때 SBS에서 나온 입장은요. 피의자가 어떤 동기나 심리적인 상태로 범행을 했는지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본인들이 과정을. 그러나 무슨 팩트를 드러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근데 이제 시청자나 국민들이 물론 이제 사건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막 이러고서 보고 싶어하는 욕심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게 언론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된 일련의 보도에 있어서 그 가해자를 용의자를 악마화하는 것 그리고 뭐 아주 특별한 사람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으로만 그려나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한 사람을 악마화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서는 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우리 사회적인 어떤 문제인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그냥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끝나는 식의 보도는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약간 거죠. 휘발성으로 우리가 쓰이고 만다. 그런 위험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언론조사 성평등위원회 그리고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이 N번방 보도에 대한 어떤 지침, 긴급 지침? 긴급 지침을 내렸어요. 어떤 건가요? N번방 보도에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자에 대한 그 정보는요. 한 가지, 두 가지만 나와도 사실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차단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다 하면서 첫 번째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도를 우선한다. 인터넷 트래픽을 위한 낚시성 기사 생산을 지양하고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좀 인상적인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을 쓰지 맙시다. 이런 용어는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해
타자화해서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게 합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선정적인 접근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악마와 이런 보도는 많지만요. 정작 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라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왜 계속 생겨나고 있고 왜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접근 보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를 많이 해달라라는 지적을 이게 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제가 바로 이 프로그램 이제 오늘 처음에 이수정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비슷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양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수사기법이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게 이 한 사람이 잘못하고 거기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딱 돌려버리면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로만 이게 빠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휘발성이 강한 그런 이슈가 돼버리니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좀 심도 있는 토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도는 우리 김연경 처장님 보시기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한겨레나 뭐 기타 등등 여기서 저기서 처음에 보도할 때는 정말 미비한 효과밖에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는 너무 좋았는데 사실 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찌됐든 이 사건이 제대로 보도된 건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화제성으로만 접근하고 맞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 태도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이 보도가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이런 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식의 보도로 인해서 사건이 커져갖고 더 공론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방향성이 좋은 보도인데 이게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론화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요. 이것을 그 악행을 알리기 위해서 선정적인 보도 그리고 그 사건을 팔아먹는 일종의 화제로 팔아먹는 보도는 절대 나오지 않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악행, 그 나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보도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보도가 이어지는 후속 보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냥 잠깐 시끄러운 냄비 저널리즘으로만 되고 후속 보도가 안 나올까 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사실 이런 게 이제 후속 보도도 나오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르포식으로 심화 심층 취재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뭐 언론사들의 사정이 뭐 그렇게 르포를 외국의 정말 레거시 미디어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해서 그래도 조금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총선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다음에 꼭 총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경 민원령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